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까지 제가 좀 축하를 받네요. 예, 드디어 아이돌이 됐죠. 근데 어제도 그걸로 축하를 많이 받아서 너무 진짜 이게 참 마음이 따뜻했었는데 오늘까지 축하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 이제 우리나라 그 출산에 좀 도움이 되고자 둘째까지 해서 이제 2명이 결혼했는데 2명은 돼야죠. 그래야 유지가 되죠. 똔똔은 해야죠. 예, 저도 아이돌. 네,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 아이돌 스타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증시가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 테마주로 들썩들썩합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미국 네.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금융자문사 드비어의 나이젤 그린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제조업, 은행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마주 이름이 반 ESG 테마주입니다. 반 ESG. 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해서 뭐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좀 타격을 받는 대신에 석유와 원자력 에너지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했었고,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는 엑선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에너지 업종,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건강보험 업종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피격 사건 이전에 시티그룹에서 은행이 잠재적으로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그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거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그런 부양책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아무래도 러스트벨트 지역이나 이런 데가 제조업이 붕괴된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옷이 오늘 좀 추레하네요. 약간 옷이 접히네요. 원래 추레하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회사 이름의 발음이 트럼프가 승리한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선전 증시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YG 소프트라는 회사래요. 와이즈 소프트. 네, 근데 중국어 이름이 좌다즈성인데 네. 이게 트럼프가 큰 지혜로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TV 토론에서 압승했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던 YG 소프트고요.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도 주가가 급등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참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요? 이거 약간 마가 코인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가 굳이 네. 투자은행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 투자자가 이름과 주요 글로벌 이벤트 간에 근거 없이 연관성을 쫓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이제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걸 아는데 그냥 즐긴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네. 그걸 굳이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가상자산 쪽이 요새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얼마 전에 10만 원어치 샀다 그랬거든요. 이 피격 전에요? 비트코인. 야, 진짜 신내리셨는데? 근데 그래 봐야 뭐.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좀 반대를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는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선거 캠프 쪽에서도 5월에 그 가상화폐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과 조선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그래도 좀 호재가 좀 있었어요. 루마니아의 K9 관련한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위비를 네가 알아서 내라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기조잖아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려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 한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보고 있고요. 그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해군 군력 증강하는 것과 그 중국의 배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면서 조선업은 요새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주가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네. 주가의 움직임은 좀 상반되긴 해요.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HD 계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하나오션이 좀
올라갔는데 삼성중공업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약간 1, 2, 3등이 좀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네. 그 방위 산업이나 이쪽으로 좀 덜해요. 덜 하죠. 예. 네. 그리고 뭔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오늘은 많이 올랐네요. 3.4% 근데 올랐는데. 이게 10,000원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순위가 좀 정해졌더라고요, 지금. 사실 하나오션이 3인데 삼성중공업이 2위고.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뭐 캐파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이 좀 그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다 보니까 네.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오늘은 3% 넘게 올랐고 연중으로 30% 올랐는데 별로 안 올랐다고요? 잠깐만. 현대중공업 한번 볼까요? 네. LCD, 현대중공업.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50%. 50%. 예. 미포. 미포. 네. 네. 미포가 그 탱커하고 그렇죠. 그 저기들 나오면은 이제 미포가 좀 잘 될 거다 그랬는데 미포 네. 지금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1개월 사이에 30% 이상 그러니까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미포 쪽이 그 전에 수주 잘 안 나오다가 컨테이너 다음 사이클 누가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미포 쪽에 좀 주문이 들어온다. 네. 저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 PC선. 네네. 그렇죠. 석유화학 석유화학 선박. 선박. 네. 그게 조금 나오면은 미포가 좀 좋을 거다 그랬었는데 미포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의외로 저기가 좀 올라요. 어떤 거요? 대북 테마주. 대북 테마주가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되게 좋은 기억이 있죠. 남북 경협 완전 뒤통수 맞은 경험이 있죠. 중간에 뒤통수 맞았지만 초반에 좋았었잖아요. 예, 예. 그게 남북 경협주들이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는데 참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 움직이는 건 있었는데 미국 정치 테마주까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저는 예전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풍양조시 그래갖고 테마주 한번 있었던 거 말고는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는 그 미국 정치 테마주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글로벌하게 좀 높아진 상황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집계가 됐잖아요. 그게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어나서 3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5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굉장한 금액인데 이게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49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이제 달러로는 356억 달러. 근데 이제 370억 달러가 된 거고 49조 원이었던 게 51조 원이 된 거고 그래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수출이 지금 역대 최대를 상반기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4년 연속입니다. 4년 연속 지금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잘 팔리는 이면에는 북미 시장과 하이브리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이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지역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어느 지역에 많이 팔았고 잘 팔았는지를 보면은 북미가 거의 25%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잘 팔았잖아요. 근데 북미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보면 다 감소입니다. 다른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22% 감소했죠. 아시아 11%, 중동 17% 감소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요거를 전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재 수출 증가세가 점점 둔화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국 내 소비가 작년보다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작년보다는 좀 덜한데 요 정도의 느낌인데요. 그 가운데 지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그럼 가장 소비를 줄여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IT 기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큰 돈을 써야 되는 내구재들 있잖아요. 내구재 쪽으로의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시는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작년 하반기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이 올해 상반기 증감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 4분면이라고 하죠. 저 어디가 1이죠? 이제 까먹었네. 고등학교 왼쪽 위에. 왼쪽 위에가 1, 예. 2, 3, 4죠. 예. 그럼 4, 4분면. 4, 4분면이면 작년 하반기에도
감소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감소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속으로 안 좋았던 품목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는 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갑이 닫히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팬데믹 때 받았던 보조금 그걸 좀 저축했었던 저금 거기에다가 그걸 투자했었던 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비는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나도 조금만 지나면 이거 좀 부족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소비를 닫게 될 때 자동차, IT 기기 이런 것들이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인 거죠. 지금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의존도가 북미 시장에 좀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시장에서의 소비, 특히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도 분명히 어떤 직감전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도 이번에도 증명이 됐는데 친환경차의 상반기 수출액이 2.1% 감소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최다 판매차 중에 하이브리드는 작년 상반기보다 26% 증가했으니까 얼마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많은지를 증명을 했는데 대신 여기에서도 전기차는 19% 줄어들었고요. 우리가 PHEV라고 부르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24.8%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이 뉴스의 핵심은 너무 미국에만 치중되어 있다. 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미국에 치중돼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건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치우쳐져 있었다. 큰일 났겠죠. 그러면은 직격탄을 맞았을 건데 요즘에 좀 주가 고점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공포를 타고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주가 고점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뭐 좀 그런 얘기 좀 들 나오는데 최근에 저는 그 윤지호 센터장님이 주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해소가 되면은 그때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뭔가 지금같이 다들 환호하고 있을 때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좀 덜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또 이게 원래 소심한 사람들은 그러다가 크게 못 먹잖아요. 투자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그 나이스 신용평가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재무 대응력 약화가 불가피하겠다. 요게 뭔 얘기냐면 일단 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 밑으로 두산 밥캣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장을 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거를 나눠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는 두산 밥캣을 로보틱스 밑으로 바꾸는 그런 그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제가 목요일 날 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인덱스 시간에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두산 바켓이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거기에 뭐 한 10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1조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한 1,600억 정도 배당을 합니다. 연간 1,600억 정도 배당을 하는데 그 돈을 원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30% 갖고 있으니까 1,600억에 한 30% 정도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배당을 받았었던 거죠. 46% 들고 있는 거죠? 그죠. 46%. 46%. 그러니까 1,600억에 46%니까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를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를 두산 로보틱스로 옮기게 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그 재무 대응력, 배당 수익 기반 및 재무 대응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서도 다만 두산그룹 전체 신용도 관점에서는 두산 밥켓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 다시 보여주시면은 두산 밥켓에 대한 지분율이 46%잖아요. 그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고 나면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두산 밥켓이 배당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46%만 모회사로 가던 것이 100% 두산 로보틱스로 가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재무 구조에 안정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신용평가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기평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 배당이익 소멸로 이익 규모가 축소되겠지만 뭐 양호한 현금 흐름으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고 그렇죠. 두산그룹 전체 측면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거는 채권 신용평가사라는 건 채권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고 그럼 주식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가진 사람은 두산 로보틱스나 주두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고 두산 밥켓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거기가 뭐 매출액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두산 밥켓은 매출액이 거의 한 1조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되고 네.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530억 정도가 됩니다. 아, 자회사가 훨씬 큰. 그렇죠. 아. 근데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한 5조 한 7천억 정도 네. 되고 두산 밥켓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더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뭐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니까 뭐 인정되는 가격은 맞는데 네. 두산 밥켓을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로보틱스 주식을 과연 가지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보틱스는 그러니까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 그럼 두산 밥켓 주주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권한이 있냐? 네. 그러니까 현재 시가로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거버넌스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요일날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 네. 신평사 보고서를 보니까 신용평가사도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이 사안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더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산 그룹 전체의 그 재무 안정성은 높아지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밥켓이라는 알짜 회사를 100%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내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뭐 배당 못 받으니까 조금 안 좋다. 네. 그 얘기를 저 신용평가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밥켓 주주나 에너빌리티 주주가 과연 이걸 좋아할 수 있겠느냐는 너무나도 뻔한 거네요. 예, 그쵸. 신평 입장에서도 그런데 네.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좀 사실? 황당하죠. 신평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금리가 어떻게 되냐 정도의 문제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그룹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룹이 뭐, 잘 된다고 해서 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나니까 네. 배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두산 밥켓을 받으면은 배당 좀 하겠죠. 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안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거 목요일 날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시죠. 예, 예. 네, 그럼 목요일 아침 인덱스 시간에 예, 예. 저희가 들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두산그룹이 어떻게 사업 구조 개편을 해왔는지, 네. 그리고 두산 밥켓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번 구조 변화가 주는 의미가 뭔지는 목요일 인덱스 시간에 좀 요새 인덱스 시간에 좀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15분, 15분, 20분. 15분 20분부터 하니까요. 목요일 8시 20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계속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5대 핵심 품목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이런 5대 핵심 품목들이 있잖아요. 연초에는 원래 7천억 달러의 이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된다면 지난 2022년에 6,836억 달러의 최대 실적을 넘어서 7천억 달러라는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목표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의 수출이 3,348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역대 2위를 기록해야 한 상태이고요. 근데 지금 일단 그 올해 상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정도라면은 이제 하반기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역대 2위지만 1년을 통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 역대 1위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수출액 목표치인 7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반도체는 1,350억 달러를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기존보다 100억 달러 정도 목표치를 높인 거고 자동차 및 부품은 10억 달러의 목표치를 높여서 1,000억 달러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도 14억 달러의 목표치를 높여서 1,030억 달러, K-뷰티, K-푸드도 8억 달러의 목표치를 높여서 230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그 뭔가 이런 목표를 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또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산업지원 시외 같은 것을 열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무역보험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5조 원 늘어난 370조 원으로 잡았고요. 특히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이 60조 원을 공급하고 또 연말까지 수출보험료 50% 할인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론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자동차 부품까지 대기업 중심의 수출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료기기라든지 가정용 의료기기, 미용기기 같은 거 있죠.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중소 중견 기업들을 위한 이런 지원책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그 중소기업인가 여기도 대기업 큰 기업인데 대기업이죠. 수출 잘하고 있는 대기업 삼양식품 이야기입니다. 삼양식품. 네.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그 리콜 조치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재점검을 한 결과 두 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판매를 재개한다라는 서한을 받았다라는 뉴스인데요. 제가 그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들어가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예쁘게 귀엽게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화면 보시죠. 보시면은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간 그 칠리 라면, 네. 매운 라면, 이게 덴마크어라 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이제 구글 번역으로 돌린 건데 그 칠리 국수 세 개 중 두 개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파는 품목인데요. 불닭볶음면 곱하기 2가 있고, 네. 곱하기 3이 있고, 그리고 불닭볶음 탕면이 있는데 곱하기 3은 회수 유지 제품이고요. 곱하기 2하고 불닭볶음 탕면은 회수를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게 대응한 얘기를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네. 이걸로 해서도 어쨌든 잘 끝났으니까 좋은 건데 뭐 그런 겁니다. 매운 과자 있잖아요. 매운 과자. 매운 과자를 먹는 거하고 매운맛 라면을 먹었을 때 캡사이신 함유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과자는 다 먹는다. 네. 라면은 먹고 나면 소스가 그릇에 남는다. 그럼 다 먹는 거 아니니까 그만큼의 그쵸.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일정 시간 여러 번에 나눠서 섭취가 과자는 또 이게 한 번에 먹으니까 이게 왜 그걸 했었냐면은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먹었을 때 이제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칩은 한 번에 먹는데 네. 라면은 여러 번에 나눠서 먹는다. 칩을 한 번에 먹는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과자 한 입에 이렇게 먹잖아요. 네. 하나 돼 있으니까. 그래도 한 봉지를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요런 거를 이제 어쨌든 제시를 해서 이게 과학적 자료까지 좀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빈 그릇에 남아 있는 스프에 들어 있는 캡사이신 양은 얼마나 되는가? 근데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긴 하네요, 예. 진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이제 그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평가를 다시 진행을 했고 어쨌든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제시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외국 정부를 상대로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괜히
이렇게 밉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같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건 기업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를 정부가 좀 같이 내줘야 네. 오히려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 식품의약처가 뭐 열심히 했던 것들 그냥 광 파는 건 좀 얄밉긴 해요. 우리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해서 뭐 정부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광 파는 건 조금 얄밉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기업의 어떤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좀 그 정부가 함께 도와줘서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이 된 부분들은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주가는 근데 또 빠졌대요. 그동안 근데 워낙 많이 사실 올라가지고. 국가가 좀 할 수 있는 역할 가운데 하나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또 수출인데 수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단순히 기업 너 혼자 해결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가가 같이 나서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것도 예.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보다가 네. 보니까 원칩 챌린지 과자랑 비교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원칩 챌린지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청양고추보다 220배 매운 과자 먹은 10대 심장마비로 사망.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 있었군요. 검은색 피자 모양처럼 생긴 네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원칩. 이게 엄청나게 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한 거군요. 그러니까 일반 과자가 아니라 이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맞죠. 저건 하나니까. 그렇군요. 이번 진짜.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원칩 챌린지가 뭔지. 근데 이런 과자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불닭볶음면이 440인데 뭐 음. 140만? 그쵸. 불닭볶음면보다 500배가 매운 과자라고 하네요. 와. 이거네요, 이거. 이런 과자는 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모양으로 생긴 거. 저거 한 개예요? 한 개. 네. 그래서 한 개랑 비교했군요. 저는 만약에 썬칩 이런 거 있으면 여러 개 나눠서 먹는데 왜 그게 한 개지? 라고 했는데 이거 한 개랑 비교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 뉴스 전해주시죠.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청년들이 졸업한 이후에 첫 번째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권 팀장님은 딱 졸업 후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첫 전 직장까지. 6개월. 6개월? 예. 아니다, 6개월 넘는다. 내가 여름 졸업했으니까 네. 9개월. 9개월? 예. 저는 첫 직장을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끝나고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2학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겹쳤죠. 그럼 마이너스 6개월? 마이너스 6개월. 오. 자랑하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업 바꿀 때 한 1년 반 정도 쉬고 어쨌든 자 근데 청년들이 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간이 11.5개월로 조사됐는데 이게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참 취업의 운턱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라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보면은 이게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도 10.4개월이었던 거예요. 그게 또 1년 만에 1.1개월 늘어서 11.5개월이 됐고 통계가 작성된 게 2006년이었는데 2006년 이후 가장 긴 역대 긴 기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보더라도 교육 정도별로 고졸 이하인 분들은 그러니까 1년 잠시만요. 제가 좀 고졸 이하가 네. 1년 5.6개월 그쵸. 걸려 전년 대비 2.8개월이 더 걸렸다. 1년하고 5개월. 그렇죠. 1년 5.6개월. 예. 작년에 1년 2.8개월이었는데 2.8개월 더 늘어서 와 1년 5.6개월이면 대략 17.6개월 걸리는 거네요. 예. 그리고 대졸 이상도 8.2개월에서 8.3개월로 늘었고요. 이게 대학교를 나와도 8개월 넘게 일단 준비를 하다가 입사를 하게 되시는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첫 번째 직장 얻을 때까지 거의 한 17개월이니까 1년 반 넘게 좀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눈길을 끌었던 게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일반 기업체를 준비하시는 분이 2.4% 늘어났고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6.1%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역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고물가와 막 임금 오르고 집값이 제일 크죠, 집값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월급으로는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악한 처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한때 공무원 진짜 인기 많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학교 가면은 도서관에 다 그 법 공부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그거 너무 많이 공무원들이 보니까 좀 사회에 필요한 거를 과목에 넣어서 네. 예를 들어 뭐 코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과목에 넣어서 그 공무원 시험 다 안 되고 나면 네. 뭐라도 좀 기술이라도 좀 남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한국사 배워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공무원 월급 뭐 9급, 7급 뭐 이런 거 해서는 네. 집사 근데 일반 회사 가도 집 못 삽니다. 그렇긴 하죠. 참. 자, 그리고 이제 취업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또 드러난 게 뭐였었냐면 지난 5월에 취업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129만 명으로 작년보다 2만 9천 명 늘었거든요. 근데 이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을 보면 여가 활동, 진학 준비를 포함한 그 외 활동이 22.1%로 작년보다 5.9%포인트 높아졌대요. 이게 보니까 취업을 하기 어렵다 보니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업 준비가 3.1%포인트 줄었고요. 구직 활동이 1.6%포인트 줄었고요. 육아 가사도 줄었고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취업 문턱이 너무 높아지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1년 반 정도를 취업 준비를 해야 입사할 수 있고 대학교 졸업해도 거의 9개월 지나야 입사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다음 공부를 일단 해놓자라고 하는 니즈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네. 그래서 저 학력을 좀 높여볼까 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중국에서 맥을 못 추는 애플이 인도에서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애플의 인도 시장 매출이 1년 사이에 33%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애플 매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네. 많은 분들이 애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네. 그 얘기를 또 네. 여실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올해 3월까지 애플이 인도 시장에서 거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80억 달러, 11조 원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고가 아이폰에서 발생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블룸버그가 짚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쪽에서 감소를 많이 한 부분들이 있고 인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는 그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매출 비중 19%에 비해서는 아직 멀긴 했는데 네. 이게 인도라는 시장은 항상 그 포텐셜이 있는 시장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구매력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의 이제 보급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 정부가 메이크 인 인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또 제공을 하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또 애플이 네. 제조도 대만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도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인도 쪽에서 애플의 실적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인도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제 포스트 차이나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좀 중국에서 우리도 한때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중국에다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인도에서 좀 만회를 할 수 있다면 그 미국과 인도 두 축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또 애플만 잘 되지 말고 애플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에 디스플레이가 뭔가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LCD가 중국에게 치이게 되면서 이 LCD를 그만하고 이제 OLED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LCD가 약간 개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OLED가 그래도 들어갔던 것이 뭐 대형 TV라든지 아니면 대형 TV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와 같은 좀 비싼 품목들 가격에 대한
대한 저항이 좀 낮은 품목들, 그런 품목에만 OLED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까지 애플을 중심으로 OLED 패널이 조금씩 이제 탑재될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OLED 패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OLED의 시장이 열릴 것 같지만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디스플레이 협회가 얘기한 게 디스플레이 업계 부족 인원이 전년보다 51%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부족률도 1.53%로 전년 1.41%보다 소폭 늘었고요. 특히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이 4.16%로 전년 2.1%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디스플레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반도체나 아니면 배터리나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계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디스플레이 계시던 분들이 뭐 반도체 배터리 쪽으로 많이 좋은 인력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작 OLED 시장이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서도 지금은 반도체에 좀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문을 교육하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인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도 그 같지 않은 취재원 가운데 이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데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강연하면 학생들 엄청 몰려 있다가 그 다음 순서가 본인인데 디스플레이 딱 강연하면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 그분이죠. 배터리 그쵸. 분석으로 전향하신 분. 그렇죠. 배터리 원래 디스플레이 하시다가 배터리 분석으로 전향하신 그분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너무 쏠림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시장이 열려도 우리가 그것을 챙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조선의 경우에는 조선 산업이 어려워져서 그 조선 뭡니까 이게 용접하시고 예. 그런 분들은 거의 건설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지을 때 그리고 2차 전지 공장 지을 때 그쪽으로 옮겨 가셔서 지금 거기 인력 없는 그 부분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조선은 그나마 그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OLED와 같은 기술 쪽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제가 대학생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분명히 OLED 디스플레이가 중형 OLED 쪽은 네. 앞으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이게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이제 OLED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가 좀 중국하고 아직 격차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100억 부자님 디스플레이 재직자인데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열악한 처우로 반도체 계열로 많이 이직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네.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이게 비슷하다고 했을 때 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을 할래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할래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저만 해도 네. 디스플레이를 조금 그렇죠. 후순위로 두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업이 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특정 산업이 이렇게 서서히 내려갈 때는 꼭 그 산업 자체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네.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좀 인력적인 측면, 그럼 연구개발 역량적인 측면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 조금 그 디스플레이 업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약간은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 쏠림 현상이 좀 퍼져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해결하기는 우리가 근데 해결하기는 디스플레이 쉽지 재직 않죠. 중이신데 100억 부자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부럽습니다, 100억 부자님. 예. 자, 오늘의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